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 가진 이후에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그 국회 방송답게 굉장히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예,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로 봤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좋은 분위기에서 두 번째 토론 좋은 말씀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이제 생중계를 이제 불허한 상황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라면 형량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가 이제 추미애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뭐 법원의 판결을 저희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물론 그렇죠.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우리 사법부가 법의 어떤 법리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선거법 위반 자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토론이나 또는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사법적 재단에 올라간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법의 남용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그 유력 정치인을 그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유력한 정치인을 그러한 사안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조혜진 의원님. 오늘 법원에서 생중계는 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전까지 보면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해라, 생중계 해야 된다, 야당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걸 보니까 주장은 틀리지만 서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죄가 날 걸로 전제하고 네. 여당은 중계하기를 요구하는 거고 야당은 또 중계하지 말자고 생중계하지 말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이제 보여졌고 일단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태도를 보면은 어쨌든 그 유죄 심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재판을 엄청 미뤄왔거든요. 네. 원래 선거법 재판은 법에 기소되고 난 그 선거법 이후에 6개월 안에 이렇게 1심을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려 기소 이후에 2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기소됐는데 네. 지금 이번 달에 내일 모레 네. 하니까 2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예, 26개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면 이렇게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동안에도 계속 재판부를 압박하고 판사를 압박하고 모레 당일도 또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다음 날 또 집회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무죄면은 빨리 재판 끝내달라고 할 거고 재판부를 압박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취해온 태도를 보면은 무죄라고 하지만 역시 이 대표나 민주당도 속으로는 유죄 가능성 높게 보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고 네.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죄가 되려면은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라야 되는데 그동안 최소 확인된 것만 해도 12번이나 뭐 해외 낚시도 같이 가고 뭐 골프도 치고 이런 객관적 확인된 사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다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것도 하나 이제 백현동을 4단계 올려준 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 국토부가 협박하고 성남시가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받은 적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압박받은 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봐도 뭐 나머지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법리를 적용하면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문제는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저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은 유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을 기피한다. 이건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법원에 생중계를 했던 사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서 이제 최종심 경우에 그렇게 했었고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최종심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사안은 그 피고인 당사자 원래 그 법원에서도 피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또 법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판단할 문제인데 이미 국민의힘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순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생중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불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지만 생중계를 막은 거는 도리어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걸 막게 된 법원의 판결을 어렵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피고석에 있는 그 야당 당대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라는 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 결과는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숨기고 속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리어 그 판사들 제가 만나서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생중계 자체에 대해서 판사들이 훨씬 더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정치권이 생중계 문제를 갖고 자꾸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법원과 피고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거지. 네. 이거를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그 합리적 판단을 그다음에 법에 따른 판단을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중계가 당시 이제 최종심이었고 이번은 이제 1심이고 그 조혜진 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김문기 씨를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그 정황상 12가지라고 하셨나요? 최소 12번. 예.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법정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에는 아예 일면식도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만난 적이 있다는데 내 인식에는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네.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서의 모른다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사람 네. 이런 정도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비판적인 분들은 골프도 해외 출장도 가고 해외에서 골프도 같이 쳤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그거는 역시 그 법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영향의 그 어떤 판단 영역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법으로 고발하고 또 선거권의 이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 범죄이냐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레 이제 또 1심 선고 결과를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후에 열흘 후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은 벌금이 이제 100만 원이 선이고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면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데 선거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략 그리고 이제 여당의 대응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점을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그 모레 선거 당일에도 법원 앞에서 아마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네. 그 다음 날도 한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민주당이 그 할 행동 방향은 똑같고. 네. 무죄가 나와도 똑같고 그 뭐냐 하면은 탄핵을 세게 몰아붙일 거다라는 거. 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유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정말 대통령을 빨리 조기에 끌어내려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은 그 전에 제2심, 3심까지 해서 형이 확정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되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이재명 유일 대안 체제로 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서권고리 박탈돼서 대선 못 나오면은 민주당은 대선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 대표 본인이 네네. 이 대표와 친명계들이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유죄 1심 유죄가 2심이나 3심에서 확정되지 않게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빨리 대통령 끌어내려 가지고 조기 선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세를 벌일 거고 네.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사건들이 또 지금 재판 진행 중이거든요. 다 사실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데 특히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써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입장에서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계속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 뭐 이런 자꾸 이제 다른 그 시도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레 그게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특히 그 25일에 위정죄는 이 판사들이나 법률가들도 오히려 선거법 위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유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왜냐하면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그 구속영장 기각하고 풀어줄 때도 요거는 사실상 이 유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풀어주는 이재명 대표를 봐준 사람도 그렇게 판사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다만 이제 유죄가 나면은 강하게 그 탄핵을 밀어붙이는데 동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되면은 완전 이제 그 계승장군처럼 돼가지고 이제 확 휘어잡고서 이제 밀어붙이고 그 차이 정도가 있지. 네. 어쨌든 어떤 쪽으로 결론 나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냥 고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위증교사 혐의는 이제 첫 번째 사안 모레 재판보다도 더 위증하고 어쨌든 그 유무죄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우선 탄핵과 조기 대통령 선거 이 문제를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 문제는 탄핵과 조기 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국민들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갤럽직 기준으로 해서. 네. 거의 4%는 0%에 가까운 거죠.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일단은 심판을 내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법 체계상 야당과 국민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탄핵이 된다. 그리고 조기 선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물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현재까지 아직 민주당은 탄핵을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네. 현재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 정도 선이지 아직 대통령에게 뭐 하야하라 그 하야 내지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정치인은 있지만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저희는 1심에서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2심과 3심까지 거쳐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충분하게 법리적 논의를 거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이 흔들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당의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들이 잘 지혜를 모아서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 특검법이 당장의 이제 표결 결과보다 장기전으로 이제 좀 국면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이제 친한계는 이탈표는 없다,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비췄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태세를 좀 전환한 그런 입장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은 그 민주당의 또 노림수는 무엇인지 두 분의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조혜진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태세 전환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아직 태세 전환하지는 않았다고 한 봅니다. 거는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게 입장을 바꿨느냐 태도를 바꿨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네. 한 대표가 요구한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안 받아주면은 그 입장이 바뀐 거고 받아주면 안 바뀐 거고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한 대표가 주장한 거하고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특검을 민주당이 고를 수 있게 만든 그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던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게 하지만 그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려하고 반려하면은 결국 민주당 마음 먹으면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추천할 때까지 계속 반려할 수 있거든요. 일단 네.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는 한 대표가 주장한 게 반영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그 딴 거는 다 뺐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대로 새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어요. 수사 시작한 거를 갖다가 뺏어 오는 거 특검이 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 말자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수사를 시작했고 더구나 뭐 서울지검 수사들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검사만 11명을 투입한 유례 없는 정도의 그 수사를 이제 네.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특검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법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 태세 전환 아니고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제시했을 때 그때는 한동훈 대표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래에 이제 한동훈 대표 그런 전향적 입장을 취한 거는 국민을 대변하고 또 당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민주당에서 계속 그 이간책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네. 자기의 의소와 관계에 자꾸 이용을 당하니까 그럼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봐야 진짜로 민주당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다 받아들인 100% 한동훈 수정안을 딱 낸다고 하면은 한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때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은 태세 전환이 아니고 이 민주당 이제 상황에 따른 당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태세이다. 그 민주당이 이제 대폭 수정한 그 축소한 이제 수정안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걸 떠나서 지금의 현재 이 태도를 또 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디커플링.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은 빠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한 일주일 새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위기론이 나오죠. 보수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보수 대결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 안팎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 대두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맥시멈이 특별감찰관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지난번 그 대통령실 용산 회담에서도 특별감찰관 문제가 관철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좀 난감했었죠. 자기 그것만 수용되면 사실 특검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으로 처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뭐 몇 가지 한동훈 대표 입장과 똑같은 특검법은 아닙니다만 당초보다는 많이 저희들도 수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을 배려했던 건 맞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특검을 조금이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면 수정안을 지금 조혜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안을 그대로 올리자든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빼고 도이치모터스만 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그 검찰 수사 이후에 다시 하자든지 그리고 그 전에 명태균 게이트는 국회에서 청문회 정도로 하자든지 이런 수정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네. 수정 제안이 없으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이 특별검사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은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3자 입장 그 특검안이라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의제 이제 그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점점 더 그 눈덩이처럼 아직도 이제 불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기관장 인사 개입 그 추가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이제 금일봉을 받았다. 또 대통령 KTX 특별 열차 동승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추가로 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검찰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어디까지 확대될 걸로 보십니까? 예,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녹취록 자체가 물론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는 뭐 일부 과장되거나 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상당한 지금 연관성이 계속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본인들도 그걸 부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관계에 있고 뭐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뭐 거래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정치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같이 네. 그 어떤 그 함께 모색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뭐 구속 수사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처럼 검찰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핸드폰도 내놓고 조사하는 방식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네. 굉장히 화를 냈던 사안인데 그런 식의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네. 최소한 소환 조사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뭐 돈을 줬다든지 KTX에 저 김건희 여사가 동승을 시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몇 가지 인사 비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검찰에 출두해서 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사실인 것은 사실인 대로 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명태균 게이트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일단 그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 김영선 전 의원 네. 공천과 관련된 그거에 저는 이 정점을 찍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통령 육성이 그게 최대치였다. 네. 지금까지 쭉 나타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녹취를 비롯해서 뭐 카톡, 문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통령 육성 녹취보다도 더 이 파급력이 있는 자료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이제 그 불이 그 세게 붙을 경우에는 그런 네. 작은 것들도 불을 계속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뭐가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네. 특히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 국민들께 또 사과하고 또 마음으로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최신 조치도 고민하고 있고 곧 보여드릴 전망이고 또 검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1명이나 되는 검사만 11명 그 밑에 수사관까지 하면 몇십 명일 텐데 창원지검에 내려가 가지고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샅샅이 다 그냥 그 누락 없이 다 훑어서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툭하면 뭐 특검하겠다, 뭐 검사 탄핵한다, 뭐 이러고 있는 판에 조금이라도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검찰이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지금은 그 이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몇 사람들 수사지만은 그 관련된 자료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필요하면 이제
추가로 수사 대상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거는 검찰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는 대통령 녹취록이 이미 그 정점을 찍은 상태이고 더 이상의 이제 커다란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예, 제 상식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의제가 남았는데 좀 시간상 좀 빨리빨리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윤 대통령 부부 이제 비방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글을 쓴 게 한동훈 대표와 이제 가족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친윤과 이제 또 친한 계파 갈등에 또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이거는 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프닝. 예, 아무리 뭐 그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글을 그 당 게시판에 쓸 리도 없고, 네. 저희 당도 과거에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당내 분열을 이렇게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지지자나 또는 뭐 어떤 일부 이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제 그 SNS를 활용하는 그런 분들의 이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네.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네, 동의하고요. 또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의심이 가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전모가 나오거든요. 나오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진짜로 뭐 한동훈 대표는 그 가족들이 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죠. 책임 물어야죠. 네. 아니면 그냥 뭐 외부에서 뭐 이간질 했으면 그걸로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벌써 뭐 이 안에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이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오히려 참 좀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한동훈 대표나 그 부인이나 뭐 가족들 다 네네. 나름 바쁜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앉아서 이게 댓글 올리고 있을 분들도 아니고 네네. 그렇게 또 뭐 유치한 분들도 아니고 또 그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이면 100명, 200명 뭐 사람을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뭐 댓글 올려야 효과가 있지. 수많은 댓글 중에 자기 이름으로 몇 개 더 올린다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네.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또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 총리 후보로 거명되는 이제 분들이 일기 내각에 있었거나 이제 당내 인사들 거명되는 이제 뭐 하마평의 인사가 추경호, 원희룡, 주호영 이런 이제 분들인데 국민들이 이제 국정 쇄신을 체감할 정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적 쇄신도 단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적 쇄신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하려면 그때 총선 결과 나왔을 때 네. 그 직후에 했었었고 그 당시에 총리 교체설까지도 하겠다는 걸 밝혔는데 결국 못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국정 전환 차원에서 쇄신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를 포함한 상당히 그 대폭 개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일기 내각에 있었거나 여러 가지 그 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기존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다면 그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쇄신의 인사가 그 어떤 평가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는 좀 더 과감하게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더 이상 보통 인사할 때 충성심과 역량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일기 내각은 충성심에 기반한 강조된 내각이었다면 2기 내각은 좀 더 전문성과 역량에 기초한 사람들로 좋은 임무를 좀 하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원이 사의 표명을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전원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그러면 선별하겠지만 일단은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전체 내각이 총괄해서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뭐 행안부나 등등 이런 장관들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개각을 전면적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에 기초해서
사람을 새롭게 장관을 발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총리 후보가 계십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조혜진 의원님. 일단 대통령께서 쇄신 인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관리형 인사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지가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쇄신 인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쇄신의 느낌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좀 개혁적이고 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대통령께 또 직언할 수 있고 개인도 강직하고 뭐 강단 있고 청렴하고 이런 분이면 쇄신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 안 올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대통령 2년 반 동안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동안에 당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총리 이야기지만 총리뿐만 아니라 뭐 내각 또 대통령실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 또는 정부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쇄신적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느냐 아니면 거꾸로 그게 같이 그냥 이렇게 역할을 했느냐 이건 국민들이 다 대체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판단해서 쇄신에 기대가 안 가는 분을 발탁하면 그건 쇄신 인사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이렇게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뭐 저분이 그 높은 자리 가면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쇄신할 거다라고 봐주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뭐 관리형이면은 뭐 사람 뽑을 수 있는 사람 많겠지만 쇄신 인사를 하려면 폭이 상당히 줄어들 거고 어쩌면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좀 더 멀리에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당이든 정부든 뭐 대통령실이든 간에. 네. 예. 네. 쇄신이라면 조금 지근거리가 아닌 조금 멀리 있는 데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 네. 정치 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